여러분, 잠시만 멈춰 주십시오. 한 나라의 운명이 바뀌기 전에는 언제나 먼저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시장의 불빛이 어두워지고 젊은이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가정의 밥상 위에 말이 줄어들며 사람들은 묻기 시작합니다. 이 나라가 정말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은 지금보다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평생을 살았다고 전해지는 한 노인, 박명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를 무당이라고 불렀고, 어떤 사람들은 시대의 흐름을 남보다 먼저 본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미래를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녀가 남긴 몇몇 말들이 시대의 큰 사건들과 겹쳐지면서 사람들은 다시 그 이름을 떠올리기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산이 깊고 겨울이 길고 바람이 거칠던 강원도의 한 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큰 도시에 살지도 않았고 높은 자리에 오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녀가 어릴 때부터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장면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무조건 사실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야기는 누군가의 말을 절대적인 운명으로 받아들이자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저는 이 이야기를 하나의 거울로 보고 싶습니다. 예언은 미래를 맞히는 놀이가 아닙니다. 예언은 시대의 업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한 사람이 아픈 데에는 그 사람의 살아온 습관과 선택이 있고, 한 가정이 흔들리는 데에는 그 가정이 오래 쌓아온 말과 침묵이 있으며, 한 나라가 위기를 맞는 데에는 업은 벌이 아닙니다. 업은 원인과 결과입니다. 오늘 내가 심은 말이 내일의 관계가 되고, 오늘 내가 쌓은 탐욕이 내일의 고통이 되며, 오늘 내가 베푼 자비가 언젠가 나와 세상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한 사람에게만 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도 업이 있고, 사회에도 업이 있으며, 나라에도 공동업이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도 오랫동안 많은 업을 쌓아왔습니다. 비교의 업도 있습니다. 너무 빨리 달리느라 사람의 마음을 돌보지 못한 업도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만 크게 보이고 넘어지는 사람은 스스로 책임지라 말해버린 차가운 업도 있습니다. 지역과 세대와 이념으로 서로를 미워한 업도 있습니다. 그런 업이 쌓이면 어느 날 위기로 나타납니다. 경제가 흔들리고 일자리가 불안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거칠어지며 지도자에 대한 믿음이 무너집니다. 박명순 할머니의 예언은 바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그녀는 1997년 IMF 외환위기의 그림자를 일찍 보았다고 합니다. 나라의 돈줄이 마르고 많은 가장들이 일자리를 잃고 평생 다닌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나와야 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보았다고 전해집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역시 미리 경고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2020년 코로나의 시대를 2018년 무렵에 이미 경고했다고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두려워하게 되고 얼굴을 가리고 문을 닫고 멀리 떨어져 살아야 하는 시간이 올 것이라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 실제로 얼마나 정확했는지는 우리가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IMF는 단지 돈의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장만 믿고 달려온 나라가 처음으로 자기 발밑의 약함을 본 시간이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단지 시장의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탐욕이 얼마나 멀리까지 고통을 퍼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코로나의 시간도 단지 병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나 하나의 행동이 이웃의 생명과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다시 배우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박명순 할머니가 가장 강하게 말한 예언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의 시련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이 시간을
뼈를 깎는 고통의 시간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경제가 무겁게 가라앉고 기업들은 구조를 바꾸어야 하며 일자리는 불안해지고 부동산 시장도 차갑게 식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대가 오기 전에 정화라고 말했습니다. 정화. 이 말은 무섭지만 중요합니다. 썩은 것을 걷어내야 새싹이 자랄 수 있습니다. 오래 막힌 물길을 뚫으려면 먼저 진흙과 쓰레기를 치워야 합니다. 몸에 병이 깊어지면 때로는 고통스러운 치료를 거쳐야 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쌓인 모순을 덮어둔 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의 시간이 만약 정말 어려운 시간이 된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단순히 저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고난은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스승이 됩니다. 가난은 마음을 비틀 수도 있지만 지혜롭게 통과하면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위기는 공동체를 찢을 수도 있지만 서로 돕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유대를 만들어줍니다. 예전에는 노력하면 길이 열린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답장은 오지 않습니다. 겨우 면접을 보러 가도 경력은 있느냐는 말을 듣습니다. 아직 기회를 얻지 못했는데 경력을 요구받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그는 휴대폰 화면만 바라봅니다. 부모에게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묻습니다. 나는 이 나라에서 정말 내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그런데 어느 순간 손님이 줄었습니다. 재료비는 오르고 전기세도 오르고 임대료는 여전히 무겁습니다. 하루 매출을 계산한 뒤 그는 가계부를 끄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습니다. 그가 두려운 것은 단지 돈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버텨온 삶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또한 가정의 아버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자는 오르고 회사의 분위기는 불안합니다. 그는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아내에게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깊은 한숨을 쉽니다. 어느 어머니는 마트에서 물건을 하나씩 내려놓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과일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고 고기를 들었다가 더 싼 것으로 바꿉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절약이지만 숫자로만 보면 성장률이고 금리고 물가이고 실업률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삶으로 보면 그것은 젊은이의 막막함이고 자영업자의 불안이며 부모의 한숨이고 아이의 밥상입니다. 그러므로 경제를 말할 때 우리는 반드시 사람의 얼굴을 보아야 합니다. 박명순 할머니가 말한 정화의 시간은 바로 이 얼굴들을 보게 만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숫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숫자가 커지는 동안 사람의 마음이 작아지고 있다면 그 성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긴다고 말합니다. 한 가지 결과는 한 가지 원인으로만 생기지 않습니다. 경제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경제의 흐름도 있고 기술 변화도 있고 정치의 실패도 있으며 인구 구조의 변화도 있습니다. 탐욕은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입니다. 이미 충분한데도 더 가져야 안심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커지면 경제는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밀어내는 경쟁장이 됩니다. 집은 사는 곳이 아니라 투기의 물건이 되고 일은 삶을 지키는 수단이 아니라 사람을 갈아 넣는 기계가 됩니다. 두려움은 잃을까봐 움켜쥐는 마음입니다. 두려움이 커지면 사람은 나누지 못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더 약한 사람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그러면 공동체는 더 빨리 무너집니다. 비교는 끝없는 결핍을 만듭니다. 남보다 좋은 집, 남보다 좋은 학교, 남보다 빠른 승진, 남보다 높은 연봉. 비교가 습관이 되면 아무리 가져도 마음은 가난합니다. 나라 전체가 비교의 업에 빠지면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지치고 청년들도 자신을 실패자로 여기며 어른들도 평생 불안해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 지역만 괜찮으면 다른 지역은 상관없다는 마음, 내 아이만 잘 되면 다른 아이의 불안은 모른 척하는 마음, 이런 무관심이 쌓이면 사회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쪽부터 비어갑니다. 분열은 마지막 불씨입니다. 정치가 다르다고 사람을 미워하고
세대가 다르다고 서로를 조롱하고, 지역이 다르다고 편견을 갖고, 계층이 다르다고 서로를 의심하는 마음, 이 분열이 깊어지면 위기가 왔을 때 박명순 할머니가 말한 2025년부터 2027년까지의 시련은 어쩌면 이런 공동업이 드러나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덮어두었던 문제가 올라오고 미뤄두었던 숙제가 눈앞에 놓이며 언젠가 해결되겠지 라고 생각했던 일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위기를 남 탓으로만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아야 하고 탐욕으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든 구조는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자기 마음도 보아야 합니다. 나 역시 비교와 탐욕의 흐름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나 역시 약한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나 역시 분노의 말을 퍼뜨리며 사회의 불씨를 키우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관계가 중요합니다. 돈이 부족할 때 사람을 잃으면 더 깊이 무너집니다. 반대로 서로를 붙잡아주는 관계가 있으면 어려운 시간도 건널 수 있습니다. 셋째, 배움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면 한번 배운 기술만으로는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인공지능이 바뀌고 산업 구조가 바뀌고 일의 방식이 바뀝니다. 넷째,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위기의 시기에는 몸과 마음이 쉽게 무너집니다. 잠을 줄이고 걱정을 쌓고 분노를 삼키며 살면 어느 순간 몸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러나 몸이 무너지면 다시 일어설 힘도 약해집니다. 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자산입니다. 좋은 일이 저절로 올 것이라 믿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해야 할 한 걸음을 걷는 마음입니다. 고난은 나라를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나라를 다시 세우는 스승이 됩니다. 고난이 왔을 때 누군가는 원망만 합니다. 누군가는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누군가는 더 독해지고 누군가는 남을 밟고 올라서려 합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 봅니다.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이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위기는 끝이 아닙니다. 위기는 새로운 시작의 문입니다. 박명순 할머니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의 시련이 지나면 2028년부터 새로운 전환이 시작될 수 있다고 보았다고 전해집니다. 이 말이 맞을지 틀릴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보면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련의 끝에서 묻기 시작합니다. 누가 우리를 이끌 것인가? 그러나 더 깊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다시 나라를 세울 것인가? 지도자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도자만으로는 나라가 바뀌지 않습니다. 국민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어떤 지도자도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2028년에 나타난다고 전해지는 경제 대통령이라는 존재도 그렇게 들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구세주로만 보면 위험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경제 리더십의 상징으로 보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말로만 싸우는 정치가 아니라 실제로 삶을 고치는 정치, 숫자만 보는 경제가 아니라 사람의 밥상을 보는 경제, 수도권만이 아니라 지역을 함께 살리는 경제. 경제 대통령이라는 말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이름을 맞히기 위한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지도력의 상징일 수 있습니다. 정치의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경제를 알고 기술을 알고 현장을 알고 사람들의 밥상을 아는 지도력, 숫자를 말할 줄 알지만 숫자 뒤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잊지 않는 지도력, 성장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장이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버리는지까지 보는 지도력. 정치 경험은 많지 않지만 경제와 기술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인 사람, 젊은 에너지와 풍부한 경험을 함께 가진 사람, 어린 시절 가난을 경험해 서민들의 고통을 아는 사람, 자수성가의 길을 걸었기에 경제를 책상 위의 숫자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이해하는 사람. 이런 묘사를 들으면 사람들은 또 묻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나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진짜 지도자가 나타나도 국민의 눈이 흐리면 알아보지 못합니다. 큰 목소리만 듣는 사람은 조용히 일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분노의 말에 익숙한 사람은 차분한 해법을 믿지 못합니다. 편가르기에 익숙한 사회는 함께 살자는 말을 약하게 듣고, 자극적인 구호에 익숙한 사람들은 실질적인 계획을 지루하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경제 대통령의 예언은 한 인물에 대한 예언이기 전에 국민의 눈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대를 무너뜨리는 사람입니까? 나라를 세우는 사람입니까? 말로 이기는 사람입니까? 삶을 고치는 사람입니까? 권력을 가지려는 사람입니까? 책임을 감당하려는 사람입니까?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사람입니까? 낮은 사람의 밥상을 보려는 사람입니까? 경제 대통령이라는 말이 의미를 가지려면 국민 역시 달라져야 합니다. 국민이 분노만 원하면 분노를 잘 파는 사람이 힘을 얻습니다. 불교에서는 의지처를 말하지만 그 의지처는 맹목적인 의존이 아닙니다.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것도 부처님이 내 삶을 대신 살아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른 길을 보고 그 길을 스스로 걸어가겠다는 뜻입니다.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지도자는 국민을 대신 살아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국민이 함께 걸어갈 방향을 밝히는 사람입니다. 이 이름은 한국 사람들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과거 가난한 마을을 바꾸고 길을 닦고 지붕을 고치고 사람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을 심어준 운동으로 기억됩니다. 물론 그 시대의 방식과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 운동을 근대화의 상징으로 보고 어떤 이는 국가 주도의 강한 동원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2의 새마을 운동은 과거를 그대로 반복하는 운동이어서는 안 됩니다.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길이 없고 지붕이 낡고 마을의 소득이 낮은 것이 문제였다면 지금은 문제가 훨씬 복잡합니다. 지역은 비어가고 청년은 미래를 잃고 교육은 경쟁으로 지쳐 있으며 노인은 외롭고 환경은 병들고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지만 사람과 지역과 미래를 다시 세우는 운동이어야 합니다. 박명순 할머니는 과거의 정신이 근면, 자조, 협동이었다면 새 시대의 정신은 혁신, 상생, 지속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혁신, 상생, 지속. 혁신은 단순히 새 기술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된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발전을 말할 때 너무 자주 더 빠르게, 더 크게, 더 많이를 떠올렸습니다. 빠르게 가는 것이 정말 바른 길인가? 크게 짓는 것이 정말 사람을 살리는가? 많이 버는 것이 정말 행복을 만드는가? 진짜 혁신은 기술보다 먼저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것만으로 혁신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을 더 외롭게 만들고 일자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소수에게만 이익을 몰아준다면 그것은 또 다른 탐욕의 도구가 됩니다. 바이오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연구하는 기술이 돈을 위한 경쟁에만 쓰이면 위험합니다. 그러나 병든 사람을 살리고 예방의료를 발전시키고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방향으로 쓰인다면 그것은 큰 공덕이 됩니다. 반도체, 배터리, 우주산업, 신재생 에너지, 로봇, 디지털 금융, 이 모든 기술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제2의 새마을 운동에서 혁신은 반드시 사람을 향해야 합니다. 기술이 사람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데 쓰여야 합니다. 경제가 숫자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밥상과 청년의 내일과 노인의 품위를 지키는 데 쓰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상생입니다. 상생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로는 쉽고 현실에서는 어렵습니다. 물론 자기 삶을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면 사회는 갈라집니다. 큰 기업만 살아남고 작은 가게는 무너지는 경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수도권만 빛나고 지방은 비어가는 나라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청년만 경쟁에 밀어넣고 노인의 지혜는 버리는 사회도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성장의 열매가 한쪽에만 쌓이지 않고 지역과
세대와 계층에 흘러가도록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일자리가 한 도시, 한 기업, 한 세대에만 몰리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교육의 기회가 부모의 돈에 의해 너무 크게 갈라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아파트, 동네, 직장, 학교, 온라인 공동체까지 모두 새 시대의 마을입니다. 옛날에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길을 닦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함께 마음의 길을 닦아야 합니다.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는 길, 지역이 서로를 돕는 길, 기술이 사람에게 닿는 길, 경제가 약한 사람에게도 흘러가는 길, 이 길을 닦는 것이 새 시대의 상생입니다. 오늘의 이익을 위해 내일의 자연을 망치는 길도 지속이 아닙니다. 지금 세대가 편하기 위해 다음 세대에게 쓰레기와 빛과 불안을 남기는 것도 지속이 아닙니다. 박명순 할머니의 예언 속 제2의 새마을 운동에는 환경 전환이 중요한 축으로 등장합니다. 미래의 한국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다는 말도 전해집니다. 이 말을 단순한 환상으로만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의 개발은 산을 깎고 강을 막아야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새 시대의 발전은 산과 강을 살리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고 쓰레기를 줄이고 순환 경제를 만들고 농업을 더 친환경적으로 바꾸며 도시를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쉬는 공간으로 바꾸는 일. 이것이 새 시대의 새마을입니다. 하지만 지속을 말하려면 욕심도 줄여야 합니다. 아무리 친환경 기술이 발전해도 더 많이 사고, 더 빨리 버리고, 더 크게 소비하고, 더 편한 것만 찾는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환경 전환은 구호로 끝납니다. 불교에서는 중도를 말합니다. 부족함을 견디지 못하는 탐욕도 괴로움이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극단도 바른 길이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 쓰고 남는 것을 나누며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 이것이 지속의 마음입니다. 경제혁신에서는 전국 각 지역이 자신만의 특화 산업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은 인공지능과 금융기술, 영남권은 첨단 제조와 우주항공, 호남권은 신재생 에너지와 바이오, 충청권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강원권은 관광과 레저, 제주권은 청정에너지와 해양 바이오 같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고향을 떠나야만 성공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고향에서도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나라, 지방이 뒤처진 곳이 아니라 새로운 실험장이 되는 나라, 이것이 지역혁신의 핵심입니다. 사회통합에서는 마을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모든 읍면동의 사람들이 모여 지역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세대가 서로 배우며 어르신들은 경험을 나누고 젊은이들은 기술을 나누는 공간이 만들어진다고 전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다시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서로를 화면으로만 보았습니다. 댓글로 판단하고 뉴스로 미워하고 숫자로 비교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얼굴에서 시작됩니다. 얼굴을 보면 쉽게 미워하기 어렵습니다. 아이의 얼굴, 노인의 얼굴, 장사하는 사람의 얼굴, 실직한 사람의 얼굴을 보면 정책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집니다.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교육으로 바뀌고 학생들이 지역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하며 배우는 방식이 중요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역시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아이들을 점수의 줄에만 세우는 교육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이가 무엇을 잘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 보지 않고 오직 시험과 순위만으로 밀어붙이면 의료와 돌봄의 변화도 빠질 수 없습니다. 미래의 한국이 건강한 나라가 되려면 병이 난 뒤 치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방이 중요하고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을 부담으로만 보는 시각도 바뀌어야 합니다. 나이 든 사람은 짐이 아니라 지혜의 창고일 수 있습니다. 경험과 기억. 농촌은 과거에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미래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 농업, 친환경 농법, 관광과 체험, 휴양과 치유가 결합되면 농촌은 다시 젊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땅을 버리고 도시로만 가는 것이
성공이라는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땅을 살리고 먹거리를 살리고 자연과 함께 사는 삶이 미래의 중요한 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문화는 단지 유명해지는 것을 넘어 사람을 치유하고 연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전통 문화가 현대 기술과 만나고 각 지역의 이야기가 세계로 나가며 모든 국민이 문화의 소비자가 아니라 창조자가 되는 사회. 이것 역시 제2의 새마을 운동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도자가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정부가 예산과 제도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기업이 기술을 개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변화는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아침에 쓰레기를 줄이는 사람, 동네 어르신에게 인사하는 사람,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사람, 아이에게 점수보다 마음을 먼저 묻는 부모, 직원의 삶을 생각하는 사장, 지역을 떠나지 않고 새 일을 만드는 청년, 절망 속에서도 발언을 잃지 않는 사람, 작은 선업이 모여 큰 복이 됩니다. 한 사람이 조금 덜 탐하고, 한 사람이 조금 덜 화내고, 한 사람이 조금 더 배우고, 한 사람이 조금 더 나누면 그 작은 변화가 보이지 않는 물길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물길이 모이면 시대의 흐름이 됩니다. 그러므로 제2의 새마을 운동은 국가 정책이기 전에 마음의 수행이어야 합니다. 내 집에서 시작하고, 내 말에서 시작하고, 내 소비에서 시작하고, 내 말에서 시작하고, 내 소비에서 오늘 내가 쓰는 돈이 어떤 세상을 키우는지 생각하는 것. 오늘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지 해치는지 보는 것. 오늘 내가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것. 오늘 내가 환경을 해치는 습관 하나를 줄이는 것. 오늘 내가 가족과 이웃을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작은 새마을입니다. 과거처럼 무조건 빨리 달리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을 갈아 넣는 성장, 지역을 비우는 성장, 자연을 해치는 성장, 아이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성장은 더 이상 답이 아닙니다. 새로운 길은 사람을 살리는 성장이어야 합니다. 기술이 자비를 만나고, 경제가 공동체를 만나고, 교육이 마음을 만나고, 환경이 산업을 만나는 길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징은 저절로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살아낼 때 현실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누가 경제 대통령이 될 것인가만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새 시대의 국민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변화의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가 될 수 있는가? 나는 불평만 하는 손이 아니라 작은 빛을 만드는 손이 될 수 있는가? 그러나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어떤 위기가 와도 그 위기를 새로운 길로 바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구원자만 기다린다면 좋은 기회가 와도 새 시대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새 시대는 수많은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마음을 바꿀 때 시작됩니다. 박명순 할머니가 보았다고 전해지는 제2의 새마을 운동은 어쩌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을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네 집을 보아라. 집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네 마음을 보아라. 그 마음이 바뀌는 곳에서부터 진짜 경제 부흥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의 마지막은 다시 이 한 문장으로 돌아옵니다. 미래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언을 들으면 자주 묻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까요? 2028년에 정말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날까요? 한국이 정말 다시 크게 일어설까요? 이런 질문도 자연스럽습니다. 누구나 불안한 시대에는 답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언을 바르게 듣는 사람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 미래가 오게 하려면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예언은 운명이 아닙니다. 예언은 방향입니다. 그리고 방향은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야 길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지도자가 나타나도 국민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와도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실천되지 않으면 종이 위에 글자로 남습니다. 아무리 제2의 새마을 운동이 시작된다 해도 그것이 내 집과 내 마을과 내 마음까지 내려오지 않으면
진짜 변화가 아닙니다. 박명순 할머니는 이 시기를 준비하는 방법으로 몇 가지를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평생 배움을 멈추지 말라. 건강을 지켜라. 인간관계를 소중히 하라. 그러나 나라가 흔들릴 때 사람을 살리는 것은 언제나 평범한 것들입니다. 건강한 몸, 배우려는 마음, 믿을 수 있는 사람,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쉽게 무너지지 않는 마음. 위기가 오면 큰 구호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지켜줍니다. 첫째, 배움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어제의 기술이 오늘 낡아지고 오늘의 직업이 내일 다른 모습이 됩니다. 이런 시대에는 한 번 배운 것으로 평생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배움은 젊은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고 실패한 뒤에도 배울 수 있으며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배울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수행은 평생의 길입니다. 한 번 깨달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마음을 살피고 다시 배우는 것입니다. 세상의 배움도 그렇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사회가 흔들릴 때 사람들은 마음의 여유를 잃습니다. 잠을 줄이고 걱정을 쌓고 화를 삼키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몸이 무너지면 어떤 기회가 와도 잡을 수 없습니다. 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기둥이고 사회의 기초입니다. 셋째, 관계를 소중히 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는 너무 오래 경쟁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친구도 경쟁자, 이웃도 비교 대상, 형제도 성취로 비교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보다 걱정을 먼저 말했고, 자녀는 부모를 이해하기보다 부담으로 느끼기도 했습니다. 직장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성과의 숫자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2의 새마을 운동이 진짜 의미를 가지려면 서로의 이름을 알고 서로의 어려움을 듣고 누군가 넘어졌을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관계가 있어야 마을입니다. 가족 안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의 불안을 들어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의 피로를 알아주어야 합니다. 형제 사이에 오래 묵은 서운함이 있다면 조금씩 풀어야 합니다. 친구와 이웃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가 다르다고 사람을 버리지 말고 미래의 경제는 자연과 떨어져 생각할 수 없습니다. 공기가 나쁘면 아이들이 아프고 물이 더러우면 농업이 무너지고 기후가 흔들리면 산업과 식량과 건강이 모두 흔들립니다. 자연을 해치면서 돈을 버는 시대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고 무엇을 버리고 얼마나 낭비하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에너지를 쓰는지에서 시작됩니다. 다섯째,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긍정은 현실을 외면하는 밝은 척이 아닙니다. 힘든데도 괜찮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긍정은 현실을 똑바로 보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어둡다고 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등불 하나를 켜는 마음입니다. 어려운 시기에는 사람들의 말이 거칠어집니다. 절망을 반복하면 마음은 더 무너지고 미움을 반복하면 사회는 더 갈라집니다. 물론 거짓 희망을 말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현실을 보되 마음의 등불을 꺼뜨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여러 번 무너질 듯한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전쟁의 폐허, 가난, 외환 위기, 사회적 혼란, 팬데믹, 그런 손들이 나라를 버티게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미래를 만드는 것은 거대한 말이 아니라 작은 손들입니다. 박명순 할머니의 예언 속에는 2030년 이후 한국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그림이 등장합니다. 경제는 더 균형 있게 성장하고 지역은 자기 빛을 찾고 청년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열리며 교육과 의료와 환경이 더 나아지고 한국의 모델이 세계로 퍼져나간다는, 그러나 그 안에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기술만 앞선 나라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나라, 경제만 큰 나라가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나라, 문화만 유명한 나라가 아니라 공동체가 살아있는 나라, 환경을 비용으로만 보지 않고 미래의 뿌리로 보는 나라.
이런 나라가 되려면 정치만 바뀌어서는 부족합니다. 기업만 바뀌어도 부족합니다. 학교만 바뀌어도 부족합니다. 한 사람이 분노의 말을 삼키면 그만큼 사회의 불씨가 줄어듭니다. 한 사람이 배움을 시작하면 그만큼 미래의 문이 열립니다. 한 사람이 이웃을 돕기 시작하면 그만큼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한 사람이 환경을 생각하면 그만큼 다음 세대의 숨이 편해집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공동업이 바뀝니다. 성실함이 쌓이면 신뢰가 되고, 신뢰가 쌓이면 경제의 기반이 됩니다. 거짓이 쌓이면 불신이 되고, 불신이 쌓이면 아무리 좋은 제도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비가 쌓이면 공동체가 되고, 분노가 쌓이면 분열이 됩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운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마음의 습관을 바꾸어야 합니다. 박명순 할머니가 말한 경제 대통령도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도 국민이 미움과 무관심에 갇혀 있으면 변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완벽한 지도자가 없더라도 국민이 깨어 있고 서로 돕고 배우며 실천한다면 나라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언을 들은 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한 기대에 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조용히 자기 자리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는 가족과 이웃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나는 환경을 위해 어떤 습관을 바꾸고 있는가? 나는 나라를 욕하기 전에 나라를 위해 어떤 작은 선업을 짓고 있는가? 이 질문이 우리를 깨웁니다. 제2의 새마을 운동이 정말 온다면 그것은 정부의 발표로만 시작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사람들의 마음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나만 살자에서 함께 살자로 바뀌는 마음. 이 나라는 안 된다에서 그래도 내가 한 걸음 보태겠다로 바뀌는 마음. 그 마음이 시작입니다. 작은 마을 하나가 따뜻해지면 그 온기는 옆 마을로 번집니다. 한 가정의 말이 부드러워지면 아이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한 회사의 문화가 사람을 존중하기 시작하면 직원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한 학교가 아이들을 점수보다 사람으로 보기 시작하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둡듯이 새로운 시대가 오기 전에는 시련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시련을 통과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어둠을 원망만 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등불을 찾으면 길이 보입니다. 등불이 없다면 작은 불씨라도 지켜야 합니다. 그 불씨는 배움일 수 있고 가족일 수 있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각자의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 걱정이 있을 수 있고 자녀 걱정이 있을 수 있으며 건강 걱정이나 노후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미 지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시련은 끝이 아닙니다. 시련은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돈이 흔들릴 때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일이 막힐 때 배움의 필요성을 알게 됩니다. 나라가 흔들릴 때 공동체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이것을 안다면 위기는 헛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명순 할머니의 예언을 믿든 믿지 않든 우리에게 남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미래를 남에게 맡기지 말라. 두려움에만 붙잡히지 말라. 작은 선업을 오늘부터 시작하라. 함께 살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하라. 한 나라의 부흥은 큰 건물에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말에서 시작되고 한 사람의 손에서 시작되며 한 사람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그 선택들이 모여 시대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러니 오늘 밤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발언해 보십시오. 이 땅의 경제가 사람을 살리는 길로 가게 하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이들이 절망하지 않게 하소서. 지도자들이 권력이 아니라 책임을 먼저 생각하게 하소서. 지역이 다시 살아나고 이웃이 다시 서로를 바라보게 하소서. 기술이 발전하되 자비를 잃지 않게 하소서. 성장이 커지되 사람의 마음이 작아지지 않게 하소서. 이 발언이 작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강을 만들고 작은 등불이 모여 밤을 밝힙니다. 작은 선업이 모여 공동의 복이 되고
공동의 복이 쌓이면 나라의 길도 달라집니다. 그러나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에게 위기는 새로운 문이 됩니다. 박명순 할머니의 예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련은 끝이 아니라 정화일 수 있고 새로운 지도력은 구원이 아니라 책임일 수 있으며 제2의 새마을 운동은 그러니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잠시 발언해 주십시오.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서기를. 그러나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손을 잡고 일어서는 나라가 되기를. 경제가 커지되 사람의 마음이 작아지지 않기를. 기술이 발전하되 자비가 사라지지 않기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두려움보다 희망을 먼저 배우는 나라가 되기를. 예언은 운명이 아닙니다.